제가 그냥 수치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연봉의 7배 정도가 DSR을 충족하는 그런 조건이 나와요. 공동명의예요. 그러면 대출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정부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그런 상품은 금리가 좀 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이런 정부 상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DSR을 보지 않습니다. 이 DSR을 안 본다는 게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하죠. 은행에서는 일단 소득이 없으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이자를 낼 수는 있겠어?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많은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만기가 짧으면 DSR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DSR을 충족시키는 요건 중에 소득이 높거나 금리가 싸거나 만기가 길거나 네, 레오님 그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이후에 네. 다시 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출 시장에서 좀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떠신지요? 일단 좀 조용하죠. 네, 그리고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요. 남PD님도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강남 가고 싶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나오기 싫어하세요.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가 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일단 뭐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실거래가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약정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허가가 날 때까지 보통 뭐 빠르면 2주,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 통계에서 좀 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 조건이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게 되면 그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님이라든지 또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 입주할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뭐 일단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입주하겠다. 아니면 지금 현재 서울에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지방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서울로 올 때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거래가 조금 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거래가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고 싶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다 맞춰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간혹 뭐 조금씩 거래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분위기 확 꺾였다, 몇 억씩 떨어진다, 뭐 그런 안 좋은 분위기는 아니시라는 거죠? 지금 압구정 같은 게 신고가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강남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직 저는 못 들어봤고요. 오히려 외곽이 조금 이제 좀 하락했다? 그건 저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대출의 기준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10억을 주고 샀다고 해서 은행에 그 10억을 인정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집이지만 KB 시세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기준, 우리가 왜 기준 하잖아요. 그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KB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지역이 훨씬 많고요. 그 외에 외곽 지역에서는 대출 계약서 했을 때 이제 저희가 KB 시세 한번 보거든요. 근데 대출 이제 신청하는 시점에 보면 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은 조금 하락한 걸 볼 수 있지만 지금 규제 지역에서 뭐 당장 하락했다라고 하는 징후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중심에서 뭐 그러니까 강남권에서 뭐 강북 중심권으로 네. 또 외곽권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비규제 지역의 대출 조건 혹은 대출 관련해서 좀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지금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대출 한도가 5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50%도 뭐 많다면 많은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그 15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0원이었어요. 네. 그때 이동을 못 하신 분들이 사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많이 이동을 해서 그 지표로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 규제 지역은 50% 정도 대출이 나와서 이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무주택자
혹은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 내 집 팔고 다시 내 집을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무주택자 간주가 되기 때문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나는 현재 다주택자야. 1주택 하나 있는데 일단 하나 더 사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LTV가 이제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게 뭐 60%, 70%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뭐 20억짜리다. 예를 들면 10억짜리다. 이렇게 나오면 20억짜리 같은 경우는 70%면 27이 14, 14억 정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나오네요. 거죠. 예, 그러면 그러면 뭐 저도 70% 가능한가요? 라고 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집값이 맞아야 되고 소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DSR이라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7배 정도, 제가 그냥 수치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연봉의 7배 정도가 DSR을 충족하는 그런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14억 정도의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연봉? 연봉 2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네. 그 세후 연봉 1억이냐, 뭐 세전 연봉이냐, 그거 네. 그게 참 저희는 이제 너무 습관화가 돼가지고 네. 그냥 연봉 얼마세요?라고 여쭤보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통장에 찍히는 게 얼마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게 세후잖아요. 근데 네. 이제 대출할 때는 세전 보시면 됩니다. 네, 세전 연봉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게 되면 밑에 간혹 비과세 소득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뭐 식대라든지 이런 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비과세 소득은 합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소득은 다 과세, 세금을 내는 게 소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풍선 효과로 저희는 계약서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강남 서초 뭐 꾸준하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된 지역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목동이 뭐 치고 올라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목동도 뭐 거래가 되지만 최근에 이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곳은 저 경험치죠. 예, 계속 보고 있는 그런 계약서를 보게 되면 분당 쪽이 좀 상당히 많아요. 분당? 예, 분당 많고요. 그리고 과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마포, 성동은 또 워낙 좋아하는 지역이니까 네. 이쪽으로 좀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약간 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최상급지 오르고 네. 그 다음 상급지들을 좀 번져가고 있는 느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일단 거래를 못하게 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외의 지역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 고객님 최근에 이제 막 급하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과천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그런 걸 느낄 수 있냐면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이 금방 나갔다. 다른 분이 거래를 했다. 그래서 다른 걸 알아봐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규제 지역을 이제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당장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 전세 낀 집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 낀 매물은 조금 저렴하기도 해요. 예, 그런 경우에 전세 끼고 대출 좀 받았다가 나중에 입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전세 낀 매물 살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저희가 이제 세입자 네. 분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제 동의라고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너의 대출을 동의해줄게. 이거는 아니지만 협조는 좀 해주셔야 돼요. 협조라는 거는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에서 그 세입자분이 계신 그런 물건에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이 뒷순위가 되는 거예요. 후순위라고 하죠. 네. 세입자가 먼저 우리가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인 거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그분의 보증금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 보증금, 세입자분 보증금이 얼마세요? 라고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보증금이 5억이에요. 뭐 6억이에요. 물론 전세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사기가
많다 보니까 위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꼭 세입자분의 녹취, 또 녹음, 또 전화,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심지어 방문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좀 하셔야지 나중에 갔는데 세입자분이 제가 왜요? 전화도 안 받고 몰라요. 막 이렇게 되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예, 세입자를 두고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꼭 사전에 조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레오님 이게 조건부 전세인 거잖아요. 전세 끼고 산다는 게 이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 네.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조건부 전세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좀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실 전세 세입자분들이 전세 물건을 구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조건부 전세는 대출이 안 단다던데요. 조건부 전세가 뭔가요? 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건부 전세는 일단 세 가지예요. 뭐냐면 매수, 매도 동시 진행. 이게 뭐냐면 임대인하고 이제 그 임대인이 두 분이 되시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매도인, 매수인 누가 임대인일까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그 당일날 그 소유권이 바뀌는 날 세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게 매수 매도 동시 진행권이거든요. 그게 갭 투자, 갭을 끼고 산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대출이 좀 제한이 됩니다. 기존의 세입자를 끼고 사는 거는 소유자가 이미 그 세입자는 들어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들만 바뀌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다 바뀌는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세입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소유자가 바뀌면서 예, 뭐 그런 상황이 될 때 이런 경우가 매수 매도 동시 진행 건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전세 대출이 굉장히 많은 은행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이 거의 다 불가 또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 서울시만 불가. 네. 차분하게. 그리고 예, 농협은행도 서울시만 불가. 그리고 뭐 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능. 뭐 이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가능한 은행을 좀 찾아야 되는 네. 예, 그런 조건이 따라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근저당 말소 조건. 이게 뭐냐면 임대인이 사실 대출을 끼고 내가 거주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집에 거주를 했어요. 거주를 하면서 대출이 당연히 있겠죠. 저 같은 경우도 대출이 이제 저희 집에 있는데 그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그 세입자분들은 당연히 그 집주인의 대출이 없는 집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당연히 보증금을 받아서 근저당을 말소를 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출은 전세 대출은 안 해주겠다. 왜냐면 그런 게 좀 사고가 나기도 해요. 어떤 경우냐면 약속이잖아요. 세입자 보증금으로 그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라는 것은 약속인데 뭐 때에 따라서 그냥 말소 안 하는 그런 집주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어떤 은행 같은 경우 직접 은행에서 대신 그 근저당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게 사실 가장 안전하죠. 그래서 근저당 말소 조건이 조금 어려운 그런 은행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이거는 좀 되는 편이에요. 다 안 되진 않고요. 역시 또 뭐 서울시만 안 되는 은행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가능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국민은행, 제일은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저당 말소 조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계약을 하시는데 그 대신 은행을 잘 찾아가야죠. 저희가 대부분의 은행 직원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예, 또 뭐 그게 또 맞는 거고요. 그런데 해당 은행 직원 같은 경우는요. 다른 은행의 사정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 은행만 아니니까.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냥 그 해당 은행이 안 되면 다른 데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그 가서 물어보거든요. 이거 근저당이 말소되는 그런 전세 대출인데요. 되나요? 그럼 안 되는데요. 그럼 끝이에요. 뭐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런 거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님은 놀래가지고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해당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요. 되는 은행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근저당 말소 조건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은행이 좀 꽤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 되는 조건은
주택 처분 조건. 이거는 일단 내가 집이 2개였어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은 전세 대출이 안 되거든요. 1주택자까지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집이 2개였는데 하나를 팔고 그럼 이제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날 전세 대출을 하겠다. 예, 그런 경우에도 또 뭐 가능한 은행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은행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해당 은행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이롭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롭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레오님 이게 뭐 말씀해 주셨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네. 일반 분들이 어떤 은행이 해주고 안 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은행 다 어떻게 가봐요? 어떻게 가보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 여쭤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주변에 뭐 저처럼 대출 전문가가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좀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아니면 가장 뭐 핵심 지표는요. 최근에 계약하신 분이에요. 친구 중에 뭐 전세 계약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이미 좀 다 알아보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한테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한테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가 가가호호 은행을 다 방문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서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뭐 지금 전세 제한 조건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 본인 자체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용점수가 너무 나쁜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득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조건으로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 직원 입장에서 가능하세요, 불가능하세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레오님 같은 대출 전문가분을 만나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가장 좋겠죠. 네. 그렇군요. 그럼 레오님 저 질문 있어요. 아까 네. 조건부 전세에서 매수인 매도인이 바뀌고 세입자도 그때 당일날 바뀌는 요게 까다롭다고 하셨잖아요. 되게 네. 대출이. 네. 이게 뭐 법령에 의해서 안 나오는 건지 그냥 뭐 국가가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해줬던 것 같은데. 그냥 은행이 자발적으로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권고사항이 있었겠죠. 전세 대출을 갭 투자하는 것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은행하고 이제 뭐 상의라고 하기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예, 했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도 아니고 그냥 은행 자체 규정. 이거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은행 여신 그 담당자들이 뭐 내일부터 가능해요. 이러면 또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규정이라고 바꾸기가 너무 쉬운 규정이죠. 사실 저희가 전 정권에서 대출 그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수십 번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쉽거든요. 우리가 세금 같은 경우는 뭐 국회라든지 법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은행 규정 같은 경우는 정말 서류 한 장이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대출을 이용을 해서 그 약간의 뭐 집값을 잡는다거나 할 때 굉장히 쉬운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부 전세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은행 규정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바꾸기 쉬운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조건부 전세로 한다고 해도 지금 대출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은행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아까 뭐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 기업은행은 지금 안 되고요. 제일은행. 네. 제일은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일은행입니다. 네. 네. 레오님, 제가 아까 듣다가 여쭤봐야지 하다 흐름 때문에 놓쳤는데, 네. DSR 기준이 연봉의 한 7배 정도가 대출이 보통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전 기준 연봉이라고 하셨고, 네. 그럼 부부 합산인가요, 그게? 많은 분들이 부부 합산을 꼭 해야 되나요? 저희 공동명의입니다.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공동명의면 꼭 합산을 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이제 대부분 공동명의를 하시니까 공동명의로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공동으로 우리가 집을 샀어요. 공동명의예요. 그러면 대출 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예, 선택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2분이시잖아요. 한 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럴 때 그 한 분이 예를 들어 뭐 남편분이에요. 남편분이 소득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부채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분 혼자 하셔도 되고요. 부인분이
소득이 엄청 좋고 부채도 없어요? 그럼 그분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한 분이 부채가 엄청 많아.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사실 전문직 같은 경우에 신용대출로 뭐 3억 이렇게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산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득 합산을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시는 게 나은지, 합산을 하는 게 나은지, 아예 빼는 게 나은지, 그리고 또 차주, 저희가 대출을 하는 그 주체를 차주라고 하는데 어떤 분을 하시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요즘 은행에서는요, 할인해 주는 거 있죠. 금리 할인 네. 하는 조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전자계약. 예, 전자계약은 뭐 두 분의 뭐 다 해당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직군에 따라서 또 할인을 해주는 그런 은행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재직자는 할인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분이 대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부인분이 중소기업에 다니세요. 그러면 그분이 대출을 하셔야 되겠죠? 뭐 소득은 합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업인이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에 또 그분이 차주를 하시면 또 금리를 할인해주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을 선택할지는 무조건 대부분 대출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소득이 더 많고요. 부채도 없어요. 저희 남편이 하려고요.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따져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분이 더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하실지 합산을 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토지 대출 네.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오면은 아유 그냥 그분은 그냥 제외시키시고요. 다른 분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 대출 같은 경우에 만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DSR 물어보셨잖아요. DSR에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면 아예 그분은 빼고 다른 분이 대출을 하는 거를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득 합산은 사실 소득이 가장 어려워요. 대출을 받을 때 LTV는 쉽잖아요. 그냥 70%, 60%, 50% 정하면 되는데 DSR은 어느 분이 할 것인지, 소득을 합산할 것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그 부채가 신용대출인지, 토지담보대출인지, 오피스텔 대출인지 여러 가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원래 소득이 가장 어렵습니다. 결국은 상담 받아봐야 한다. 부채가 없는 것이 이제 가장 쉽죠. 그냥 소득의 7배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가장 쉽습니다. 매우님 그러면은 저 국채 체납을 했다거나 무슨 뭐 고속도로 딱지 이런 거 막 안 낸 거 있다거나 그런 것도 대출 영향 주나요? 연체 기록 뭐 이런 거. 연체는 줄 것 같은데. 연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연체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연체라는 거는 일단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웬만하면 아니라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연체 그리고 기록이 국세 지방세도 저희가 이제 서류를 받는 은행이 많아요. 그래서 국세 지방세 당연히 내셔야 됩니다. 매원님,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서민들의 전통적인 내 집 마련 수단입니다. 금리도 싸고, 네. 이게 뭐 조건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네. 오늘 웅달 책방 속 시원하게 총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신청을 할 때, 저 대출 받고 싶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대출부터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정부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까다롭다. 뭔가 까다로운 거는 혜택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일단 소득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집값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그런 상품은 금리가 좀 쌀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내가 해당자인지 해당 안 되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 상품으로 그럼 뭐가 있느냐. 일단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상품이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어요. 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의 약간의 버전이에요. 하나의 버전이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로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보금자리론 대출이 있는데 보금자리론은 디딤돌 대출보다는 약간 조건이 조금 완화 상품이에요. 그런데 나는 디딤돌 대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은행 상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저희가 대출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의 그럼 조건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그런 상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겠어요? 무주택자. 아, 무주택자. 네, 그렇죠. 일단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가 가능하세요. 내가 1주택을 팔고 넘어가는 거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심사하는 그 날 자체에 무주택이어야 돼. 집이 없어야 돼. 평생 무주택은 아닌 거죠? 아니죠. 음. 네. 현재 무주택. 네, 생애 최초 아니셔도 됩니다. 음. 그냥 현재 무주택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상담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든 심사는 기금이 든든이라고 해서 저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그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 기표라고 해서 돈만 실행을 해주는 게 이제 디딤돌 대출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제 조건을 따라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이 소득인데요. 일단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 이게 사실 부부 합산 6천이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높지만 어찌 보면 낮은. 네. 합산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죠. 3천, 3천. 네. 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이고 또 2자녀 이상인 경우는 연소득 7천만 원. 생애 최초이면서 이자녀인 엔드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따로. 네, 따로. 최초이거나 네, 이자녀이거나. 네, 맞습니다. 좋네. 네, 그리고 신혼가구 혼인 7년 이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입니다. 네, 좀 높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순자산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자산이 4억 8,800만 원 이하이셔야지만 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디딤돌 대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요 제 자산이요 뭐 어떤 게 자산에 포함이 되나요? 라고 막 물어보세요. 뭐 당연히 예적금 포함이 되고요. 뭐 주식이라든지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집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외에 자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이제 그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 금리가 엄청 저렴하단 말이에요. 뭐 1.8%부터 시작을 하니까 꿈의 금리잖아요. 이거 받아서 내가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익인 그런 금리인데 탈락했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 몰래 예금을 5천만 원 해놨더라고요. 뭐 이런 분 계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순자산 가액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고 또 저희 최근에 물어본 분 중에 한 분은 가상자산. 비트코인. 네, 여기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네, 그것도 포함되나요? 라고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가상자산은 아직은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겠네요. 뭐 일단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제 순자산 가액을 미리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산 심사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네. 그리고 나서 자산 심사를 통과를 하면 그 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격이라든지 뭐 소득 여러 가지 목적물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절차를 조금 이렇게 빨리 하고 싶으시면 자산 심사부터 의뢰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게 이제 금리가 최저 이제 2.85에서 4.15 정도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은행 금리가 그럼 도대체 몇 프로냐?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특이한 조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네, 뭐 사실 그분들이 집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집을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쵸? 뭐 기초수급 대상자 뭐 이런 분들이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런 분들까지 최저금리로 넣어주는 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저금리까지 넣는다고 하면 3% 초반도 나오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은행 금리는 한 3.8% 전후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거의 1% 이상 저렴한 그런 금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출 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만기를 뜻하는 거예요. 저희가 10년 안에 갚을 건지 15년 동안 이 대출을 갚을 건지 그런 만기를 뜻하는데 지금 대출 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가 좀 저렴해지는 그런 구조인데 근데 또 너무 만기가 짧으면 힘들어요.
하시죠. 예, 원금을 또 많이 상환하셔야 되니까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장 긴 30년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얼마까지 가능하냐. 네, 한도는요. 이제 여기서도 LTV가 나오는데 LTV는 70%입니다. 근데 70%를 다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생애 최초는 LTV 80%입니다. 네, 또 80%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일반인, 아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 같은 경우는 2억 5천까지가 최대. 그러니까 많지 않죠. 그리고 대출 금액이 2억 5천이 네, 되는 거죠. 그게 최대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3억 원. 네, 그리고 신혼이고 이자녀 이상. 여기서 또는입니다. 네. 신혼 가구이거나 이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 이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갈수록 이제 혜택을 주는 분들이 뭐 신혼이라든지 네. 자녀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할인되는 금리가 일단 한부모,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 그리고 신혼가구, 뭐 생애 최초, 다자녀, 뭐 그 조건에 따라 조금씩 할인 금리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런 할인이 있고요.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자도 할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자계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할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최저 금리를 받을 수 있게끔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가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지만 상담은 이제 수탁은행에 가서 하시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탁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은행에서 이 디딤돌 상품을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기업은행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뭐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는 은행이죠. 네. 그리고 하나은행, IM뱅크, 그다음 부산은행 이렇게 해서 해당 은행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디딤돌 대출은요. 매매 잔금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할 때 보면 저가 집이 있는데요. 내 집을 담보로 대출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디딤돌 대출은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인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매매 잔금만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택 구입 자금은요. 3개월까지로 봐요. 3개월 이내까지만 잔금 대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매 잔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집을 1월 1일 날 샀으면 3월 그러니까 3개월 이내까지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면 그거는 가능하세요. 그럼 잔금일이 막 5개월, 6개월 이러면 안 해주는 거네요? 뒤면은? 잔금일은 괜찮아요. 아, 잔금일은 괜찮은데 내가 지금 뭐 1월에 사고 나서 네. 뒤늦게 받더라도 네. 3달까지 안에 받아야 된다. 네, 그렇죠. 내가 집을 사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4개월이 지났어. 이러면 네.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상속이라든지 뭐 증여라든지 또 재산 분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도 은행 상품은 가능하지만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상속 증여, 재산 분할 뭐 이렇게 취득한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한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원님, 그럼 그 보통 디딤돌 대출 받으실 때 네. 조건이 좋은 대신에 그 집값 한도나 대출 한도는 좀 작은 편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은 내 집이 이 디딤돌 대출에 들어가냐, 몇 억까지 아파트가 이게 해주는 거냐,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집값은요 5억이 기준이고요. 5억.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6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은 그냥 5억에서 6억 그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계약금 기준이야? 아니면 뭐 KB 시세 기준이에요? 매매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 네. 기준이에요. 사전에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런데 또 너무 디딤돌 대출에 목을 매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조언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좀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기억이 나는 분은 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작아야 되잖아요. 네. 예, 좀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요, 그 소득을 맞추려고요, 보너스를 안 받는다고 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러지 마셔라. 받을 거 다 받고. 그냥 은행 상품 중에서도 저렴한 거 많으니까 그쪽을 받으시면 되지. 왜 준다는 돈을 안 받으세요? 저는 아니면 저희 부인을 퇴직을 시키려고요.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은행 상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조건을 따지시는 건 전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집값이 얼마냐. 그래서 5억, 6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제가요, 사고 싶은 집이 7억인데요.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지금 더 싼 집을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그분이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7억일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더 좋게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출에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출이 목적이 아니에요. 디딤돌 대출이 받는 것이 나의 생애 목적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 사서 잘 대출 활용해서 나중에 뭐 갈아타게 더 좋은 집으로 하는 게 저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출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수단을 이용을 하느냐 이런 거지 이 뭐 디딤돌 대출이 나의 목적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의외로 많이 태어났더라고요.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는 이제 결혼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출산 대책이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부부가 만약에 모두 맞벌이를 한다. 그럼 연봉 2억까지. 그리고 뭐 2억 5천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외벌이다. 네. 한 분만 번다. 그러면 이제 1억 3천까지 가능하지만 맞벌이는 2억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연봉 2억이면 재벌 아니냐. 뭐 무슨 그런데 신생아 특례를 해주냐.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 대책은 대출 정책이 아니다. 말씀드렸듯이 출산 정책이다. 네, 그래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 아이만 태어나면 무조건 집을 사는 분들은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집값이 높습니다. 9억입니다. 네. 좋네요. 네, 좋죠.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이제 뭐 물론 더 비싼 집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비싼 집 사실 분들은 그냥 은행 상품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9억까지 가능하고요. 집값이 그리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까지. 많이 해주네요. 네,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서 아이도 태어나고 사실 아이도 태어나죠. 또 집도 생기죠. 물론 집을 이제 산 거지만 그리고 금리도 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요. 정말 1.8%가 가능하냐 궁금하시죠? 네. 예,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선생님 저 1.8% 실행됐어요 하고서 왜 은행에서 실행한 문자 오잖아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현실 가능한 그런 금리입니다. 그리고 대환도 가능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집을 샀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신생아 특례가 너무 좋다는데 나 좀 금리 좀 싸게 해주면 안 돼요? 할 때 금리 갈아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대환도 가능한데 이 대환을 할 때는 내가 처음에 받은 그 대출이 매매 잔금이어야 해요. 내가 집을 사고 한참 있다가 뭐 세입자 퇴거 작업으로 받았다. 그건 안 되고 내가 주택 자금 대출로 받은 경우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뭐 모르겠다. 뭐 매매 잔금인지 뭐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은행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도 이용하시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최저금리, 아이까지 세 가지 다 이루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는
뭐 결혼 몇 년 이내라거나 아이가 뭐 2명, 3명 이상이나 이런 아니, 조건들도 없어요. 있나요? 아니, 그냥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죠. 이거 1주택 갈아타기는 안 되나요? 안 돼요. 아, 안 되는군요. 디딤돌 대출이잖아요. 아, 디딤돌 그렇구나. 대출은 안 된다고 아, 말씀드렸죠. 왜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이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 집을 팔고 팔고 나서 무주택이 된 다음에 이걸 해라. 그렇죠. 그 무주택 상태에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엄청 좋죠. 1주택 1자녀도 되고 결혼 7년 이상 됐어도 이런 거 없어요. 상관없고 아이만 있으면 됩니다. 23년 이후에만 태어났으면 이혼이어도 괜찮습니다. 미혼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아이만 있으면 됩니다. 입양도 가능합니다. 여기 미혼 여성분들 이거 되게 뭐 남성분도 있겠지만 이거 좋은 네, 조건인 것 네. 같습니다. 미혼 다 가능합니다. 네. 근데 금리가 1.8%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최저금리죠. 뭐 네. 소득 뭐 해서 뭐 물론 이제 그 1.8에서 역시 신생아 특례도 4.5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뭐 대출 금액에 따라서 뭐 생애 최초인지 뭐 여러 가지 할인 금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적용받으면 이제 최저금리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소득이 높다. 뭐 진짜 뭐 2억이다. 이러면 1.8%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제 조금 더 윗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수탁은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해당 은행에 가서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보금자리론도 그 많이 관심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요. 소득 7천 이하고요. 그다음에 집값 6억 이하. 네,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디딤돌 대출은 뭐 집값이 얼마여야 돼요? 여쭤봤자 매매가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KB 시세하고 매매가 둘 다 6억이 안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조건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또 최저금리, 이제 할인금리, 내가 할인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아이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최저금리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정부 상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DSR을 보지 않습니다. 이 DSR을 안 본다는 게 뭐 현실적으로 뭐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뭐냐면 소득이 좀 작아도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DSR 같은 경우는 내 소득의 7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보거든요. 그래서 DTI는 거의 10배까지 가능해요. 내 소득이 한 10배 정도까지도 나온다. 네. 계산은 좀 해봐야겠지만 네. 거의 그 비슷하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 DSR 같은 경우는 그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 네. 토지담보대출 있는 분들 되게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만기가 1년씩 보통 갱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DSR을 계산을 할 때는 5년으로 계산을 해줘요. 60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30년, 40년.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이 DSR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데 정부 상품은 DSR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하죠. DSR 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소득이 좀 적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상품이 DSR 안 보니까 DTI만 보니까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 무직인데요. 이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 디딤돌 대출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어야 좋다면서요. 또 네. 이러시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예, 무직 안 되고요.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증빙소득자. 증빙소득이라는 거는 저희가 세금 있는 곳에 소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과세소득이 있는 분들이 증빙소득자예요. 그래서 사업자라든지 우리 근로자, 세금 내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저 지금 현재 무직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되나요? 가능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카드로 뭐 소득을 잡아줍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 디딤돌 대출은 그게 안 돼요. 신용카드로 소득을 환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나쁘네요.으로는 환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을 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이용을 해서
내가 환산소득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은행에 가서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제가 소득이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은 쉽잖아요, 계산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이게 좀 잘 나오나요? 어떻게 소득이 인정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여쭤보거든요.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항상 여쭤봐요. 일단 이제 서류로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한국인들이 성격이 급해요. 네. 네, 서류 주기 전에 그냥 빨리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남이사님한테 소득 얼마세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 정규직 같으면 되게 쉽죠. 저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1년에 뭐 5천이에요, 6천이에요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세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요, 막 이러시거든요. 1년에 1억 벌어요. 이러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머, 많이 버시네요. 라고 말을 하지만 안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이 받는 금액은 아마 그거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3.3%를 띄고 통장에 입금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7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나오거든요. 그 소득금액 증명원에 나오는 그 금액이 여러분의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원천징수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나오시는 분들은 100% 인정이 되지 않고요. 60%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려면 정확한 서류를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좀 서류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는 뭐 그럼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사업자는 또 어떻게 하나요? 똑같아요. 사업자분들도 5월 달에 그 매출이랑 다 경비랑 제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이제 나와요. 소득 금액이. 그래서 그 소득 금액으로 여러분의 소득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소득 금액 증명원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사업자분이 부가세 과세 증명 주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 매출이 이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출이 1억이고 2억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 그 매출을 봤어요. 네. 그분의 매출이 한 3억? 4억? 이렇게 나옵니다. 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재가 비싼 거예요, 자재가. 그 매출이잖아요, 매출. 그쵸.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자재비 빼고 뭐 다 빼고 하면 심지어 마이너스 소득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부가세 과세 증명 주시면 안 되고요. 소득금액 증명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5월 달에 신고 잘 하시고 그리고 7월 달에 소득금액 나오면 그때 여러분의 그 소득을 꼭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집을 살 때 나의 소득이 이렇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네. 또 그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질 테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 정부 대출 말고 일반 은행 대출은 조금 뭐 아까 프리랜서는 한 60% 정도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소득금액 증명원 말고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 60%라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네.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으면 그거 100% 그걸로, 인정되는 네, 그건 100%인 거고요. 네. 그럼 내가 이게 60%밖에 안 될 때 좀 어떻게 뭐 카드로 소득을 잡는 건 이런 약간의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은행 대출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소득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무직이에요? 네. 그러면 신용카드를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열심히 한 2,500 정도, 1년에 2,500 정도 쓴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그 전후로 쓰시게 되면 은행에서 연봉 5천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높은 구간은 연봉 5천인데 한 카드 2,5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예 무직이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소득이 애매하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1,000이고요. 저희 남편 500이에요. 이런 경우. 그럼 부부 합산하면 2,400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또 카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소득이 없거나 부부 합산해서 2,400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의 소득을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카드 소득으로 대체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부부가 합산을 했더니 소득이 2,500이야. 그러면 그냥 2,500입니다. 아, 그땐 카드 많이 써도 안 돼요? 네, 안 어. 돼요. 그래서 이 규정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아예 소득이 이제 신고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 소득, 카드 환산 소득이라고 하죠. 그거를 노려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레오님, 대출을 받다 보면 항상 네. 나이가 젊고 뭐 정규직인 분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50대 혹은 뭐 70대, 80대 이런 분들은 대출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인가요? 안 된다는 아닌데 이제 약간 위축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이제 이미 이렇게 거절을 당하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50대는 뭐 사실 청년이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새마을금고 이제 새마을건지 전무님이 약간 지점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좀 연세가 되게 높으신데요. 이분이 집을 사셨는데 대출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70대세요. 아유, 청춘이신데요. 나이가 약간 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90세. 예, 이제 90세는 이제 좀 높은 편이시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은행에 가면 이제 거절이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소득. 소득 증빙이 안 되시죠. 90세에 뭐 그렇게 소득이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이 카드로, 뭐 카드를 쓰시면, 그분이 카드를 쓰시면 환산해서 소득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요. 그분이 이제 이미 대출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집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벗어나서 지역 건강보험 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지역 건강보험료로 해서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나는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있고 카드도 안 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별로 해주고 싶어 하진 않지만 이제 KCB 모형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용도를 돌리면 소득으로 딱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일단 소득이 없으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이자를 낼 수는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점장님 선에서 또 연세가 높으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이자를 안 낼 리스크 하나, 두 번째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제 90세지만 너무 정신도 똑바르시고 또 사회생활 하셔서 또 다 알아들으시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큰아드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형제분들께서 작은 아들, 뭐 셋째 아들이 우리 아빠가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데 형이 아빠를 모시고 와서 대출을 뭐 받은 거다. 의사가 없었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분쟁해. 사실은 이제 뭐 의사를 다 확인을 하고 해줘서 뭐 은행 입장에서 실수할 일은 거의 없지만 일단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뭐 50대, 60대, 7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 증빙을 해오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추정소득 뭐 이런 걸로 해서 소득 증빙을 해서 DSR을 맞춘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이제 뭐 55세 정년은 얼마 안 남았는데 30년 주택담보대출 나한테 나오는 거냐? 나 3년밖에 일 못 하는데 이런 거 궁금해하세요. 네, 그런 것도 궁금하시고요. 이런 분 계세요. 제가 내일 퇴직할 거예요. 내일이요? 그럼 저 퇴직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압류해가나요? 회수하나요? 회수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다양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은행에 따라서 만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75세예요. 그러면 내가 몇 살에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쵸? 내가 뭐 95세에 돌아가실지 130에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만기를 뭐 40년을 줄지 30년을 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은행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은행은 지금 현재 만기가 30년인 은행이 좀 많이 있고요. 40년인 은행이 몇 개 있고 그러한데 이제 어떤 특정 은행 같은 경우는 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95세를 기준으로 딱 둡니다. 예, 95세 기준점. 자, 기준 95세. 그러면서 거꾸로 나이를 빼는 거죠. 내가 70세면 25년 남았잖아요. 네. 저 95세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25년이 남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날짜 정해놨네요, 지금. 그래서 기분 나빠요. 네. 그런데 뭐 꼭 그렇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경제 능력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은행의 그거는 이제 방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기를 25년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만기를 이제 25년을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이 많은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래서 만기가 짧으면 DSR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DSR을 충족시키는 요건 중에 가장 이제 좋게 만드는 조건이 일단 첫 번째, 소득이 높거나 금리가 싸거나 그리고 만기가 길거나 이 세 가지가 우리의 DSR을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소득이 적은데 만기가 짧아. 이러면 DSR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 은행에서 나오셔가지고 다른 은행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모르는 은행에 가서 하시면 연세 높은 분들은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이 홈페이지 바꾸고 우리 앱을 바꾼다는 은행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이 내가 평생 국민은행만 이용을 했는데 다른 은행을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러면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이제 가족분들이 잘 설득을 해서 아버님 혼자 은행에 보내지 마시고요. 항상 이제 좀 자제분들이 좀 미리 좀 확인을 해가지고 딱 한 번에 모시고 가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분이 직접 가서 상담을 했는데 거절되면 되게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확인을 해서 되는 은행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로인 거죠. 그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니군요. 주택담보대출이랑 다르군요. 그럼요. 담보가 있는 거하고 담보가 없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신용대출은 매달 들어오는 급여나 이런 사업소득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거예요. 일단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용대출은요, 근로자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들이 받는 연봉을 약간의 이제 신용으로 담보를 잡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신용대출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제가 신용카드를 엄청 많이 썼어요. 약간 이 단어가 똑같잖아요. 신용카드, 신용대출. 그래서 저희 신용카드 한 달에 500씩 쓰는데 저는 신용대출 안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네, 그냥 카드론 받으셔야 돼요. 네, 카드론은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용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은 이제 연봉 기준으로 보통 연봉의 1배에서 2배 사이에 저희가 보통 실행을 하게 되고 전문직 대출 같은 경우에 뭐 전문직들 계시잖아요. 뭐 의사, 뭐 변호사 여러 가지 전문직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은행에 따라서 신용대출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은행은 5천만 원 이상이면 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은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나오는 은행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대부분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돌려서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예, 뭐 카카오라든지 뭐 토스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서 쫙 돌려보시는데 그걸 또 다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저희 그 또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분명 이제 연봉이 4천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그 조회를 했더니 뭐 1억 정도 신용대출을 해줬다고 이제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걸 또 안 된다고 하면 되게 실망하시거든요. 분명히 된다 그랬는데 왜 레오님만 안 된다고 하세요? 막 이렇게 좀 실망을 하시니까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럼 최종 승인 단계까지 가보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연락 왔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인제 그 굉장히 이금융권 막 대출까지 막 쫙 떠서 뭐 가능할 것처럼 나오지만 최종 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그거를 믿고 뭐 작은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요. 최종 승인까지 해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확인하고 뭐 계약 같은 거는 그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또 이제 금리를 대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낮은 금리로 네. 대출을 받아본 분도 계실 거고 또 높은 금리인 분도 계실 텐데 대출 대환은 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5년 고정 변동금리인데 이제 한 3, 4년 지났다. 지금 변동으로 갈아타면 싸질 것 같은데 뭐 갈아타도 되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궁금합니다. 거우 궁금하죠. 제가요, 그 은행에 계신 분들이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은행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네, 변동금리로 바꾸면 싸질 거야. 라고 맞아요. 생각하죠. 그래서 은행은 지금 변동금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 그렇군요. 네. 금리가 떨어질 걸 아는데 지금 변동을 팔면 떨어질 건데 왜 싸게 팔겠어요. 아, 비싸게 팔아야죠. 그쵸. 그쵸. 그래서 가상금리라고 해서 은행에 영업 마진이 붙거든요. 우리가 보통 금리는 자, 기준금리,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아니지만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대출에 따르는 기준금리 플러스 은행의 영업 마진인 가상금리 음, 있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할인 조건을 이제 우대금리 해가지고 빼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가상금리를 비싸게 받으면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변동금리는 현재 가상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싼 거를 고르게 돼 있어요. 그쵸? 눈에 보이는 싼 거. 내가 먼 미래에 떨어질 걸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좀 지나면 한 3.8%될 거 알지만 현재 4.5야. 이러면 못 삽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은행 상품들은요. 5년 고정금리라고 하는 주기형 상품인 그 상품이 가장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3.8% 전후 뭐 조금 할인 금리 들어가면 한 3.6에서 3.7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 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동금리 하고 싶은데 변동이 4.3이야. 이러면 당장 0.5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3.0까지 떨어지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변동금리 4.5, 4.3 하는데 지금 3.8까지 가려면 도대체 얼마의 세월이 그쵸. 기다릴때 이런 생각을 또 맞아요.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지금 매수할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내가 지금 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장 많이 연락이 오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희가 집을 언제 가장 많이 샀냐면 네. 2018년, 18년, 2019년 19년. 네, 가장 많이 샀습니다. 음. 예, 이분들이요. 작년에 5년이 끝났어요. 아, 그러겠네요. 네. 예. 그동안 아유 뭐 금리가 올랐네. 뭐 5%네 이런 거는 이분들한테는 그냥 먼 나라 얘기했어요. 음. 왜냐면 나는 2.5 쓰고 있거든. 그쵸. 그쵸. 5년 동안 2.5를 쓰고 있었어요. 2.5인데 뭐 나 너무 싸. 막 이러면서 2.5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5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 고객님 이제 금리가 바뀝니다. 이번에 바뀌는 금리는 4.5%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네.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 갑자기 2배가 된 거잖아요. 그쵸. 내가 60만 원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2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라서 너무 놀라 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큰일 났어요. 제 금리가요. 지금 4.3으로 바뀐대요. 4.1로 바뀐대요. 저 갈아타고 싶어요. 이분들의 생각은 내가 지금 2.5를 쓰고 있으니 4.3으로 바뀌는 너무 높은 금리 말고 그래도 내가 양심은 좀 있으니까 한 2.9%대 금리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어떡하죠? 지금 제일 저렴한 금리가 3.8%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뀌는 금리나 지금 시중 금리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바꾸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조금 더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올해 초에는 이제 3%대 금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3%대 금리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남이사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나라는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정말 어렵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체감을 하는 게 근로자분들이야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니까 뭐 큰 변화를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 연체가 좀 많습니다. 아, 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사실 대출은요,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돈의 1순위예요.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이자를 안 내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나한테 손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다음 대출도 못 받고 또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 이자도 내야 되고 안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지금 제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면 한 뭐 4.1% 2%로 바뀌어요. 이런 분들까지는 기다려 보셔라 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뀌는 금리가 7%래요. 막 이러는 부분 6%래요. 이러면 이거 좀 너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꾸시죠 라고 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대신 너무 좋은 게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 요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작년 올 초에 이제 바뀌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은행별로 1.2에서 1.5% 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빌리면 1억을 빌렸는데 필요가 없네 하고 막 한두 달 있다가 상환을 하게 되면 120에서 150만 원 정도의 페널티를 물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은행별로 0.6% 전후예요. 그러면 1억을 빌리면 60만 원 전후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높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꾸세요. 바꾸시고 금리 떨어지면 상한 수수료 물고 다시 바꾸세요. 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획일적으로 지금 바꿔라, 나중에 바꿔라 이건 아니고 또 그분의 금리라든지 여러 조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퇴직을 앞두고 있어. 이게 대환을 할 때도 DSR을 보거든요. 내가 지금 퇴직을 해. 내가 지금 만약에 7억 대출이 있는데 퇴직을 하면 아무리 추정소득 쓴다고 해도 그 금액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바꾸셔야죠. 지금 금리가 낮다라고 하면 바꾸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담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오는 그 대출 실행하시는 분들이 네. 또 궁금해하시는 게 찾아보니까 얼마를 받는 게 좀 적당한 대출 금액이냐, 내 소득에 비해서 뭐 3억이냐, 4억이냐, 뭐 7억이냐, 뭐 어떤 분들은 한 15억 빌려서라도 강남 살아 막 다양한데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적정 대출 금액인가요? 그 본인 자본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사실 이 적정 금액은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얼마냐? 40%잖아요. DSR 40%. 네. 본인 소득의 7배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하려고 하면 제도권 밖에 대출이 돼버리니까 많이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40%, DSR 40%를 충족한다라고 하면 내가 나머지 자금이 있어야지 그 대신. 예를 들면 규제 지역에 그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규제 지역 20억짜리 사야 되는데 내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나머지 10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억은 대출이 되지만 10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이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세요? 라고 항상 여쭤보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출이 얼마인지 이거 충분히 계산하셔야 되는데 30% 정도는 내 자금이 있으셔야 됩니다. 레오님 오늘 얘기를 제가 해보니까 네. 굉장히 정말 전문가답다. 이 대출 관해서는 레오님만 믿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 보다 보면 대출 상담사분한테 받으면 내가 상담을 받고 대출을 받으면 저분은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이자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저분도 좀 뭐 수익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레오님 통해서 은행 대출 받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뭐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그 대출 상담사 분들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행에 직접 가서 말씀하신 대로 상담사 분들한테 돈을 주다 보면 내 금리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은행 직원한테 급여를 주면 네. 은행 직원한테 대출 받으면 금리가 올라가나요?
그렇지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은행 창구에서 하시나 상담사를 통해서 하시나 금리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간혹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에 또 해당되시는 분들, 또 비대면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모바일 뱅킹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금리가 조금 저렴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구나 뭐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론 은행 직원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에 뭐 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그러시는 경우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정보가 좀 오픈이 된 경우라서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사업자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이 대출의 세계가 약간 정보가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요. 모르는 사람은 또 많이 모르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싸게 좋은 금리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특판 나오는 경우에 또 그거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아시는 지점장님이 어떤 사업자분 계시면 알려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뭐 특정 그 직군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사업자 대출이 풀렸다. 이런 경우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래서 약간 조금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세계가 대출이고요. 또 안 알려줍니다. 좋은 건 나만 알아야지. 왜냐하면 또 그 자금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또 뭐 널리 알게 되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알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발품도 많이 파시고 손품도 파시고 좀 어렵죠. 안 하고 싶죠. 예, 그런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뭐 상담사를 통해서 일단 뭐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면 진짜 쉬운 것 같아. 요거 누가 하나만 가르쳐주면 1초도 안 돼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쵸? 이 키워드 하나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나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시간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약간 상담사 분들이나 뭐 은행 직원분들 뭐 이런 경우도 약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DSR 40%를 계산을 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내가 나 혼자 다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누군가를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빨리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금리에 뭐 얹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되게 이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요. 2부였네. 디임돌 대출 같은 거 이런 거 은행이나 허그 가서 보다 보면 불친절해요. 왜냐면은 공조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치열한 사기 없으면 벌써 바뀌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이거나 혹은 뭐 자녀가 있거나 무주였나요? 그게 있잖아요. 무한지 엔든지 뭐 예,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만들면 신혼부부 또는 이자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는 뭐 8,500까지 되면 이렇게 나눌 텐데, 엔드도 안 붙이고 그냥 신혼 콤마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단 말이고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걸 자꾸 물어보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레오님 같은 분이 있으면 그냥 이거는 뭐 이거 아니면 요겁니다. 바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 1초 만에 되는 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주택 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렇군요. 네, 홈페이지는 뭐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분들이 네. 일을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2차 보정금리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2차 보정금리라고만 하지 마시고 원래는 4%인데 2차 보전으로 1.2%해서 2.8%만 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누가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럼 레오님 그 블로그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레오님 같은 분에게 그럼 저도 상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블로그 가서 네, 맞습니다. 남기면 되는 건가요? 네, 블로그에 글 남기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레오대출 연구소라고 네이버에서 치시면 제 블로그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면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기 전에 제 블로그만 읽어보셔도 큰 도움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 레오대출 연구소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는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유튜브는 좀 다른 세계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유튜브하고 그 레오대출 연구소 블로그를 방문해 댓글창에 주시면 제가 고정해 드릴 테니까 네.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오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